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올해 통합과학 A 수업을 맡게 된 박재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등교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계약을 통해서 얼굴을 마주하게 됐는데, 나중에 등교했을 때 선생님 생긴 얼굴이 요 모양과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물이 낫다고 생각하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통합과학은 총 4분 선생님이 들어오실 건데, 그 중에서 저는 물리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물리 수업을 맡고 있고, 이름은 제 얼굴을 아시는 학생도 있겠지만 이름은 좀 전에 말씀했듯이 박재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 이미 안내해 드린 대로 EBS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학습지가 있습니다. 그 학습지를 준비해서 수업에 참여하면은 조금 더 편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볼 수업은 88쪽입니다. 교과서 88쪽을 참고하시고 학습지를 펴놓은 상태에서 학습지가 주가 되고 교과서가 살짝 부가 된다는 생각으로 수업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단원입니다. 단원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단원 제목은 첫 번째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일단 이 제목을 봤을 때 뭔가 눈에 익은 단어도 있고 익지 않은 단어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익은 단어가 뭐냐? 자, 우리는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중력이라는 단어는 배웠을 거예요. 그죠? 기억에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력이라는 단어는 되게 익숙할 건데 요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사실 조금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학적 시스템이 뭔지부터 보고 자세한 내용을 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를 참고하세요. 역학적 시스템을 보면은 쌤이 이렇게 정해놨죠.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이 물체들 사이에 빈칸이 나옵니다. 빈칸에는 상호작용을 집어넣습니다. 상호작용. 자, 여러 가지 힘이 물체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운동체계. 말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조금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주요 키워드를 보면은 일단 역학적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힘이라는 게 등장할 겁니다. 이 여러 가지 힘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혼자 각기 노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한다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떠한 체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그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역학적 시스템은 여러 가지 힘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어떠한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을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1학년 때 이 여러 가지 힘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난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 밑에 여러 가지 힘이 어떤 힘들이 있는지 잘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힘이라 함은 물체에 작용해서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힘에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 전기력이 등장할 거예요. 전기력. 자, 전기력이 먼저 한번 봅시다. 빈칸 채워 넣겠습니다.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전기력이라는 것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자, 전하는 그럼 뭐가 있느냐?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겠죠. 자,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청력,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 다른 종류끼리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할 겁니다. 이러한 힘을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배웠어요. 자, 두 번째로 자기력이 등장할 겁니다. 자기력. 이 자기력은 자성을 띈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즉 쉽게 말해서 자석끼리 작용하는 힘을 생각하면 되겠죠. 같은 것끼리는 청력, 마찬가지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겠죠. 다음 다른 종류의 전하 사이에는 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할 겁니다. 이러한 힘을 자기력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등장하는 힘은 탄성력. 고무줄과 용수철처럼 어떠한 탄성을 가진 물체 사이에서 그게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 예를 들어서 고무줄을 쭉 딱 놔버리면 돌아가겠죠. 맞죠? 이렇게 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등장하는 힘이 마찰력. 우리가 공을 바닥에 굴리게 되면은 이 공이 계속해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언젠간 멈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 오늘 배울 힘은 아직 등장을 안 했어요.
오늘 배울 힘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힘은 바로 이 중력이에요. 중력.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이 중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중력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줄 칩시다.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중력이라고 할 겁니다. 옆에 그림이 하나 있죠? 그림 잠깐 볼까요? 자, 여기 A라는 공이 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편에는 조금 작은 B라는 공이 있을 거예요. 자, 이 A와 B는 둘 다 중력이라는 힘을 갖고 있는데, 자, 중력의 정의가 방금 뭐라 했죠?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로 A라는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B가 A를 당기는 힘이 이렇게 있을 거고 A 또한 마찬가지로 B를 당기는 힘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 표현을 할 겁니다. 이때 자, 우리 작용 반작용이라는 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A가 B를 당기는 힘을 FAB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B가 A를 당기는 힘을 FBA라고 한다면은 이 두 힘이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방향은 다를 거예요. 쌤이 좀 전에 적은 이 마이너스는 우리 수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의미합니다. A와 B가 서로 당기는 힘이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 당기는 힘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은 작용, 반작용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중력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정의가 밑에 있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자, 집어넣읍시다. 질량의 곱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두 물체 사이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합니다. 요거를 수학식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중력을 F, 자, 힘을 영어로 force, F라고 할 겁니다. F라고 뒀으면 중력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 G,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M, 이렇게 중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빈 공간에 한 개 적어주면 됩니다. 중력의 크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공식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이때 F를 방금 쌤 얘기했죠? 중력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요거 G값은 중력 상수값입니다. 상수. 그 다음에 R은 거리. 그 다음 위에 있는 대문자임과 소문자임은 각 물체의 질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봐서 알겠지만 이 중력은 질량이 클수록 중력값도 커져요. 그래서 중력은 질량의 곱에는 비례관계고 그 다음에 거리 R 제곱하고는 반비례관계. 즉 거리가 크면 클수록 중력은 작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랑은 반비례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 전기력, 자기력과 중력이 유사한 점도 있고 조금은 다른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럼 유사한 점은 뭘까요? 그렇죠. 전기력과 자기력하고 중력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작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쌤이 분필을 여기 하나 들고 있을 겁니다. 이 분필을 가만히 놔볼 거예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바닥하고 이 분필이 굳이 붙어 있지 않아도 떨어져 있어도 중력은 작용합니다. 이거는 전기력과 자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차이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아까 전기력과 자기력은 서로 같은 극이면 이걸 밀어낼 거고 다른 극이면 당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력은 오로지 서로 끌어당기는 힘밖에 없어요. 즉 청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바닥에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방금 배웠겠지만 중력 때문에 우리가 항상 땅에 붙은 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지구 중력에 대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느끼고 살고 있는 지구 중력은 자, 정의에 체크합시다.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일단 방향부터 나올 거예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중1 때 배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게 지구라고 치면은 중력의 방향을 물을 때 어떤 학생들은 아랫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랫방향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지구 중심 방향의 표현이 맞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극지방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아랫방향입니다. 맞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적도 쪽에 어떤 사람이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아랫방향입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왜? 떨어져 죽어버린 얘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력은 지구 모든 지점에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즉 여기가 땅이라고 치면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력은 작아질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력이 감소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작아집니다. 그 다음 중력은 극에서 적도 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혹시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지구의 크기를 구했던 거 기억나나요? 에라토스테네스라는 학자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했는데, 자, 실제 지구의 크기는, 지구는 완전한 100% 구형은 아닙니다. 자, 이쪽을 적도 쪽이라고 두고, 이쪽을 극지방 쪽이라 뒀을 때, 이 적도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 두고, 극반지름을 소문자 R이라 둔다면은, 적도 쪽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조금, 사실 인공위성에서 봤을 때 하나도 티가 안 나요. 그렇지만 이 적도 쪽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적도 쪽의 중력이 극지방 중력보다 조금 작아집니다. 나오죠? 중력은 극에서 적도 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왜? 완전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중력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중력.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 볼 거냐? 이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두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을 볼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운동은 이게 포물선 운동을 볼 건데, 자, 이 두 운동을 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두 운동을 보기 전에 이 운동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아야지만 이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거는 칠판을 잠깐 치우고 계속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설명을 듣다가 나는 이걸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모르겠다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쌤 번호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톡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질문을 해도 됩니다. 알겠죠? 쌤이 생긴 건 조금 이렇게 생겼지만 알고 보면 되게 착하고 상냥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질문하는 거는 개의치 말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쌤이 방금 얘기한 대로 두 가지 운동을 보기 전에 종이 쳤네요. 종이 쳤다고 해서 여러분 수업이 끝난 건 아니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쌤이 수업 딱 종 시간에 맞춰서 들어온 건 아니니까 이 두 가지 운동을 보기 전에 배워야 될 기본 물리 개념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첫째 쪽에 밑에 보면은 속력과 속도가 나올 거예요. 속력과 속도. 자, 지금까지는 사실 속력이다, 속도다 그러면 구분을 됐어요, 안 됐어요? 구분을 잘 못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줄부터 치겠습니다.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량에서 빠르기, 얼마나 빠른지. 자,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이 집어넣을게요. 이동 거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거리. 자, 반면에 속도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함께 나타내는 물량이다. 단위 시간 동안 이동 변이로 나타낸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눈치 빠른 학생은 딱 눈치를 챘을 거예요. 속력은 빠르기만 나타내는 것이고 속도는 빠르기랑 방향성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사실상 이 개념은 조금 자세한 개념은 물리학 1이라는 파트에서 배울 거지만 우리는 그래도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쌤이 실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은 밑에 공식 나오죠. 시간분의 이동 거리입니다. 이동 거리로 계산할 수 있고, 자, 반면에 속도는 어떠한 시간분에 이동한 변이로서 나타낼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자, 이동 거리가 여기 나와 있고 변이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거리랑 변이 차이겠죠. 이걸 되게 간단하게 정의하겠습니다. 자, 나는 A점에서 출발해서
B점까지 가고 싶어요. 근데 이 갈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길이 있어요. 첫 번째, A부터 B까지 이어지는 쭉 직선거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꼬불꼬불한 길. 세 번째는 한 번만 이렇게 쭉 올라간 길. 좀 그리고 나니까 입술처럼 생겼는데 저렇게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직선 경로를 가게 되면은 한 80m쯤 걸린다고 칩시다. 위쪽 경로를 따라가면은 100m. 그다음에 아래쪽 경로는 90m가 걸린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동 거리랑 변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A점에서 출발해서 이 경로를 따라서 B까지 갈 거예요. 자, 이때 이동 거리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동 거리는 100m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변이도 같은 값이 나올까요? 변이는 같은 값이 나오면 이상하겠죠? 변이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80m가 나올 거예요. 다르죠? 그럼 어떤 점이 다를까요? 자, 눈치 빠른 학생이 눈치를 챘을 겁니다. 이동 거리는 내가 움직인 실제 거리를 이동 거리라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변이는 실제 움직인 거리가 아니라 내가 처음 있던 곳과 나중 있던 곳이 직선 거리를 변이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자세한 내용은 뒤에 물리학 원에서 배우더라도 이게 다르다는 것쯤은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건 기억하고 넘어가고 학습지 두 번째 학습지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습지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운동이 하나 나올 건데, 자, 첫 번째 무슨 운동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등속도 운동이라고 나올 거예요. 등속도 운동. 자, 등속도 운동은 사실 요런 똑같은 단어로 중학교 때 배우진 않았어요. 중학교 때는 이걸 뭐라 배웠냐면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배웠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 속력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변하지 않는 운동을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할 겁니다. 밑에 많이 봤던 그래프가 있죠.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전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변이였을 때 기울기 값이 속력을 의미하므로 마찬가지 속력이 기울기가 변함없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조건만 적어 놓을게요. 밑에 조건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을게요. F는 0이다. 아까 쌤이 F가 뭐라 했죠? 힘이라고 그랬죠. 힘이 0일 때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칸은 아마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나올 건데 가속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속도. 자, 빈칸에는 가속도라고 집어넣고 그럼 저 가속도가 뭔지 한번 볼까요? 혹시 한자를 조금 배운 학생 굳이 한자를 배우지 않아도 사실 알 수 있어요. 가짜가 더할 가짜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이거? 속도가 더해지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속도가 더해지는 정도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그럴 겁니다. 자, 옆에 체크하겠습니다.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도를 가속도라고 그럴 겁니다. 밑에 공식 나오죠.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어떠한 걸린 시간,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나 분의 뭐의 변화량, 속도가 변화한 정도, 이걸 가속도라고 그럴 겁니다. 요거를 우리 보기 좋게 조금 공식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시간을 t라고 할 거고 속도는 자, 속도가 변했다는 얘기는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 나중 속도를 v라고 잡고 처음 속도는 v0라고 두겠습니다. 이게 속도 변화량이고 조금 다른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t분의 속도 변화량은 속도를 v라고 적고 앞에 이렇게 세모 모양을 그릴 건데 이 세모는 뜻이 읽을 때는 델타라고 읽고 변화량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게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참고로 가속도도 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속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내려가면은 등속도 운동과 비슷하게 등가속도 운동이 등장할 건데 등가속도 운동 이건 처음 보는 거겠죠, 그죠? 등가속도 운동이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은 마찬가지 등자가 붙어있어요. 같을 등자. 그러면 속도가 변하는 정도가 같은 운동을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서 자, X축 값은 시간 t를 의미하고 Y축 값은 가속도 L을 의미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속도가 전혀 변함이 없죠? 이걸 첫 번째 그래프가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시간에 따른 가속도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는 두 번째 그래프는 X축 값은 그대로인데 Y축 값이 바뀌었을 거예요.
x축 값은 시간 그대로고 y축 값은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속도는 여기서 가속도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껐을 때 우리 수학에서 배웠잖아요. 좌표 평면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은 x축 변화량 분의 y축 변화량, 즉 시간 t분의 v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울기가 변함없는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겠죠. 자, 세 번째 그래프는 조금 모양이 다를 거예요. 시간 위치 그래프 우리는 이미 배웠으니까 기울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겠죠? 이거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이 그래프만 봐서는 이게 속도가 정확하게 일정한 비율로 증가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가속도 운동을 왜 물어보느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운동, 아까 쌤이 두 가지 운동을 얘기했죠? 첫 번째가 자유낙하 운동이었고 두 번째는 포물선 운동이었어요. 그 운동이 요 등가속도 운동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자유낙하 운동이 어떠한 운동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었다면 쌤이 이렇게 칠판을 지우는 동안 딴짓도 하고 막 얘기도 하고 그랬을 건데 그죠? 너무 교실이 조용해서 사실 선생님도 되게 좀 허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사태가 끝나고 학교로 오기를 다 같이 한번 바라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쌤이 설명한 운동 중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첫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쌤이 종이를 한 장 준비할 건데 쌤 잠깐 볼까요? 자, 여기 종이가 하나 있어요. 이 종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그냥 쑥 떨어질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면서 떨어질까요? 당연히 팔랑거리면 떨어지겠죠. 왜? 이 종이가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 때문이고 팔랑팔랑 거리며 떨어지는 이유는 이 사이에 공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중력에 반대되는 공기 저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종이는 그냥 안 떨어지고 이렇게 팔랑거리며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은 과연 뭐냐? 말 그대로예요. 자유낙하. 굉장히 자유롭게 낙하한다는 얘기예요. 자, 줄 칠까요? 지표면 근처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오로지 뭐뿐이며 중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쌤이 좀 전에 얘기한 힘 중에서 공기 저항력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얘기겠죠. 중력뿐이며 중력의 방향과 크기는 일정하기 때문에 물체는 중력의 방향으로 자, 집어넣읍시다.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이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라 그랬어요.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종이 쳤습니다. 속력이 점점 일정하게 빨라진다는 얘기겠죠, 맞죠? 그럼 어떤 비율로 빨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줄에 마찬가지 체크합니다. 지표 근처에서 자유낙하할 때 물체의 속력은 앞에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요. 집어넣읍시다. 무게와 관계없이 매초 9.8m/s 제곱씩 빨라진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잘 안 맞으네요. 자, 이렇게 붙이면 빨리 마를 수가 있어요. 쫙, 빨리 말랐습니다. 자, 여기를 지표라고 할게요. 지표라고 했을 때 쌤이 공을 여기서 놓을 겁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이기 때문에 저 공이 떨어질 동안 공기 저항력은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속력이 얼마였느냐? 0m/s였어요. 자, 그 다음 공이 1초가 지났을 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속력이 9.8m/s. 그 다음에 속력이 그 다음 1초가 지났을 때를 보니까 이만큼 왔어요. 이만큼. 그럼 이때 속력은 19.6m/s.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이만큼 왔어요. 이게 간격이 조금 이상하게 그렸는데 3초 뒤의 속력은 29.4m/s입니다. 자, 원래는 쌤 간격을 조금 더디게 그렸는데 원래는 이 간격이 일정하게 증가해야 됩니다. 알겠죠? 증가해야 돼.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1초마다 속력이 얼마씩 증가했냐면은 요 1초 동안 9.8 증가했죠. 그 다음 1초 동안도 9.8 증가했고 그 다음 1초 동안도 9.8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 초마다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가 일정한 운동. 이거를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
자,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지금 무슨 힘밖에 없죠? 그렇죠. 중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의 중요한 조건 하나는 떨어지는 동안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일정한 힘이 지속적으로 작용해야지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 일정하다는 거겠죠. 만약에 힘이 조금이라도 세지거나 조금이라도 약해진다면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는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은 일정한 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가 9.8씩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러면 어떠한 행성에 가도 전부 다 9.8씩 증가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9.8이라는 값은 오로지 지구에서만 작용한다는 겁니다. 지구. 그럼 다른 행성에 가면은 중력이 달라지겠죠. 그럼 속도가 증가하는 비율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유낙하 운동은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89쪽 교과서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89쪽에 해보기가 있을 거예요. 해보기. 이 해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그림을 보면은 준비물이 있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다음에 A4 용지, 두 번째는 지우개, 그다음 세 번째는 물줄기가 있을 거예요. 물줄기는 일단 놔두고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봅시다. 지우개와 펼친 A4 용지를 동시에 떨어뜨려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쌤이 A4 용지라는 게 준비했는데 자, 이런 A4 용지 하나 있고 지우개가 없는 관계상 분필로 하겠습니다. 요거를 떨어뜨리면은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요? 지금 우리는 여기 공기가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분필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중력은 거의 비슷하게 받을 건데 이게 공기 저항등, 공기와 닿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늦게 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먼저 떨어지는 것은 지우개. 지우개라 적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꼬깃꼬깃 이거를 A4 용지를 그냥 두지 말고 최대한 구부린 상태에서 이 지우개랑 분필이랑 이거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까보다는 분명히 떨어지는 속도 차이가 조금 있을 거예요. 아까는 이 A4 용지가 훨씬 늦게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요거 두 개가 거의 동시에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거의 동시에 도달한다라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도 꼭지를 조금만 열고 수돗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관찰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수돗물이 없는 관계를 쌤이 그릴게요. 수도 꼭지에서 물이 떨어질 때 본 적 있죠? 이게 물줄기가 항상 이렇게 똑같은 굵기로 내려오는 거 아닐게요. 자세히 보면은. 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사실 조금 이건 과장된 그림이지만 물줄기가 이렇게 가늘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수돗물이 흘러내는 걸 봤을 때 굵기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내려올수록 가늘어진다라고 적으면 돼요. 내려올수록 가늘어진다. 자,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한 현상은 관측을 했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과정 1, 아까 A4 용지를 펴서 떨어뜨렸을 때랑 구겨서 떨어뜨렸을 때 결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 까닭을 공기 저항과 연관지어 설명해보자 그랬죠. 자, 펼친 상태에서는 공기 저항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 A4 용지가 느리게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구부린 상태에서는 아까보다 공기 저항을 받는 면적이 훨씬 더 줄어들었죠. 그래서 거의 동시에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과정 3이 현상을 중력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그랬죠. 자, 이 물줄기가 떨어질 때, 자, 내려오면서 면적을 통과하는 무리양이 점점 이제 일정할 거예요. 무리양은 일정한데 떨어지면서 아까 어떻게 된댔죠?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속력도 빨라진다 그랬죠. 내려올수록. 그래서 속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 물줄기가 점점 가늘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줄기도 물론 우리는 평소엔 잘 안 보겠지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가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면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가 나올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에는 일정한 크기 뭐가 작용한다 했죠?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항상 일정하게 증가할 겁니다. 지구에서는 9.8로 일정하다 했습니다. 두 번째, 빗방울이 공기 저항을 받지 않고 떨어진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써보자라고 했죠. 만약에 빗방울이 공기 저항이 없다면 되게 위험해요. 왜?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비가 떨어질 건데 이게 떨어지는 족족 계속 어떻게 된다 했죠? 속력이 계속 증가할 겁니다. 지구에서는 9.8씩 계속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엄청난 속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맞으면 위험하겠죠. 우산을 비닐 우산 말고 강철 우산을 써도 이 강철 우산이 뚫릴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비방울을 맞더라도 조금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쌤이 얘기한 운동 중에서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번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운동을 알아볼지 미리 예고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공을 그냥 이렇게 방금 배웠던 떨어뜨리는 자유낙하 운동이 아니라 이 공을 난간 같은 곳에서 이렇게 밀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운동을 포물선 운동이라 배웠죠. 포물선 운동에서는 그럼 이 공이 과연 어떻게 떨어지는지 미리 예고하겠지만 수평 방향이랑 수직 방향의 속력, 이 속력이 각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오늘은 일단 첫 수업은 선생님이 말을 좀 버벅거리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면 갈수록 발전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빨리 교실에서 만날 그게 훨씬 더 좋겠죠.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선생님이 오늘 요거 학습지 올려놓은 학습지는 다 정리해서 등교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검사를 할 거기 때문에 혹시나 집에 프린트가 없는 학생도 이게 파일에 잘 정리를 해두었다가 계약을 하게 되면은 출력을 해서 파일을 모아놓은 잘 끼워넣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